나는 아내와 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재혼이었고 아내의 딸이 초등학생일 때 결혼했다. 딸아이와 나는 피가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재혼 초기부터 딸아이는 나를 무척 잘 따랐다. 문제는 최근 들어 아내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사실이다. 나한테 무관심한 건 기본. 딸아이한테도 차갑고 밥도 안 주고 집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딸아이의 아빠로서 아내의 그런 태도를 간과할 수 없었고 아내한테 왜 밥을 안 하냐고 따졌다. 밥 좀 하라고 하자 아내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쿵쾅거리며 밥을 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다. 딸아이만 혼자 집에 있길래 엄마는 어디 갔니? 라고 묻자 내가 집에 왔을 때부터 엄마 없었어. 이 시간에 연락도 없고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라인으로 어디냐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메시지는 읽은 것 같은데 대답은 없었다. 그러다 1시간 후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냐고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집에 들어온 아내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다음날 일부러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딸아이가 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딸아이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다. 당신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어디 갔다 온 걸 일일이 말해야 돼? 친구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그날 당신 몸에서 남자 향수 냄새 났던 건 어떻게 설명할래? 당신 바람 피우니? 그러자 아내는 바로 태도를 바꿔서 그래 맞아. 나 남친 생겼어. 당신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야. 불륜을 순순히 인정한 것까진 좋았는데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 입에서 더욱 뻔뻔한 발언이 나왔다. 아 맞다. 방금 좋은 생각 났어. 애는 당신 줄게. 뭐?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당신이 지나들이고 살면 내가 남친하고 재결합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지잖아. 정신 차려. 진아는 네 딸이야. 화가 나서 아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른 순간 눈에서 번쩍 불이 나는 걸 느꼈다. 언제 들어왔는지 딸아이가 자기 방문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딸아이는 집에서 뛰쳐나갔다. 그런데도 아내는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딸아이를 키워주면 자기는 훨훨 날아서 불륜남한테 갈 수 있다며 들떠 있었다. 그때 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보였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폭거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불륜남한테 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나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가 집에 있는 통장을 훔쳐가지 못하게 통장과 도장을 숨겨놨다. 돈도 안 들고 그냥 나가버릴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이상했다. 바로 서랍장을 뒤졌는데 어이가 없었다. 딸아이 교육보험 증서가 사라지고 없어졌다. 딸아이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보험 계약자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와 재혼한 후 보험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현재까지 낸 금액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아마도 아내는 그 돈을 들고 나간 게 분명했다. 불륜남에게 정신이 나가서 자기 딸 교육비를 훔쳐서 달아난 아내에게 구역질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엄마는? 하고 물었다. 벌써 중학생인 딸아이에게 거짓말은 안 통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다. 그러자 딸아이가 나한테 그럼 이제 아빠도 나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딸아이. 자신이 버려졌단 사실에 절망했겠지. 나는 딸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어떤 아빠가 딸을 버려? 넌 아빠 딸이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마음을 말하고 딸아이를 안심시켰다. 나는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라인도 보냈지만 아내는 불륜남한테 빠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갔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졸업식이 가까워져 왔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아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바로 전화를 받았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 필요 없고 당신 나한테 위자료 내. 라고 갑툭튀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위자료를 낼 사람은 불륜하고 가출한 아내였고 정작 나는 못 받은 위자료를 무슨 근거로 내놓으라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랬다. 생각해봐. 당신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내가 몇 년씩이나 봉사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지. 안 그래? 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악녀,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자는 정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들고 나갔던 딸아이 보험금을 다 쓰고 돈이 떨어진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에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각은 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뻔뻔함으로 무장한 사람인 것 같았다. 돈이야. 직장 다니는 당신이 다시 처음부터 모으면 되잖아? 내가 내 딸까지 줬는데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궤변을 토했다. 그게 부모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야단치고 싶었지만 딸아이한테 아내는 친엄마였다. 조금 있으면 진아 졸업식이니까 그날만이라도 와서 졸업하는 거 지켜보라고 했다. 우리 이혼 문제와 아이 문제는 별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내는 코웃음을 치면서 나 시간 없어. 그날 남친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 난 됐으니까 당신이 가서 잘 보면 되겠네. 사진도 찍고. 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러더니 나한테 조만간 돈 받으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둬. 알았지? 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초등학생이던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알려줬는데도 딸아이 인생의 중요한 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걸 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일을 결심하게 됐다. 시간은 빨리 흘렀고 딸아이의 졸업식 날이 됐다. 나는 아빠로서 딸아이의 졸업식에 갔고 식이 진행되는 동안 또 눈물을 흘렸다. 인간 쓰레기 아내에게서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는지 이건 기적이 분명했다. 그날 나는 딸아이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맛있게 밥을 먹고 졸업 선물로 조금 어른스러워 보이는 가방을 선물했다. 딸아이는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사히 졸업식 이벤트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경찰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고 했다. 전혀 현실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경찰은 설명을 계속했다. 지방 어디에서 아내와 불륜남이 몰고 가던 차가 속도 위반을 했고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옆에서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딸아이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사실 그대로 말해줬다. 딸아이도 멘붕이 온 표정이었다. 정신없이 며칠이 더 지나갔다. 불륜남과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내는 빈 육신으로 나에게 돌아왔다. 가족들만 불러서 조용하게 장례식을 마쳤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후 딸아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 내가 딸아이를 부르자 딸아이는 앞으로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엄마는 죽고 새아빠한테는 버림받는 게 아닐까,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딸아이에게 진아 너는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네 엄마하고는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진아 너는 아빠가 친권을 가져올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빠랑 같이 살자 라고 말하자 딸아이는 서름이 북받쳐 올랐는지 한바탕 울음을 쏟아낸 후 나한테 달려와 안겼다. 딸아이는 그런 엄마지만 엄마는 죽었고 나한테 버려질 일만 남았다고 혼자서 속으로 겁에 질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자 비로소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나와 딸아이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번 사고로 불륜남도 같이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불륜남의 시신을 인계하러 왔던 그 부모들이 나를 보더니 죄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불륜남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두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일은 끝이 나버렸다. 하지만 어린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벌어지만도 못했던 두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이름은 오수환. 다양한 종류의 요식업 사업을 하는
35살의 전문 경영인이다. 아내 가정회의 출산을 계기로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지만 다행히 매출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가게는 점장에게 완전히 맡기고 한동안 육아에만 집중하다가 몇 달 만에 복귀했으니 각 점포를 돌면서 꼼꼼하게 시찰할 예정이다. 개점 1시간 반 전, 오늘 시찰 예정인 점포에 들어갔다. 이 점포의 점장은 20대이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가 약한 느낌이 드는 면이 있었다. 점포 내부를 꼼꼼히 둘러본 후 질문 시간을 가졌다. 무슨 힘든 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실은 알바 리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알바 리더는 39살로 이 가게에서 알바만 10몇 년을 한 베테랑이라고 했다. 알바 리더로서 일은 정말 잘하고 불만이 없지만 언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주의를 줘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였다. 39살이면 점장이나 나보다 나이가 더 많네. 그래서 주의를 줘도 효과가 없는 건가? 일단 알바 리더와 면담을 한번 하기로 했다. 개점 10분 전에 출근한 알바 리더는 나를 보더니 꽥 소리를 질렀다. 너 누군데 여기 있어? 아직 오픈 전인데 누가 또 알바 뽑았냐? 너 새로 왔냐? 근데 앉아 계시겠다. 빠져가지고 청소 안 해? 내가 자기소개를 할 새도 없었다. 내가 대표란 걸 모르는 건 그렇다고 치고 새로운 알바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야 신입, 일단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 변기를 혀로 핥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실시!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할게 해줄 테니까 똑바로 해. 막무가내로 찍어 누르는 남자의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신입을 지도하려는 건 알겠는데 말투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말할 건지는 알바 리더인 내가 정해. 현장에서는 내가 제일 위라는 거 명심해. 건방지게 토달지 말고. 알았으면 네 하고 대답해야지. 어디서 이게 뭐해? 나는 무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얼씨구 이거 봐라. 사람 열받게 하네. 넌 태도 불량 경고야. 해고 경고. 알바 리더한테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텐데요. 지금 해고 대상자는 오히려 그쪽 같은데요. 알바 리더는 내 말에 비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 내가 자기한테 제법 그럴듯하게 말대꾸를 한 깡 좋은 신입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여기 이래봬도 잡지의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데야. 내가 그런 유명 맛집 알바 리더 3하고 알아들어? 나는 그런 유명 맛집 사장이야 라고 밝히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건 뒤로 미루고 조금 더 이 남자를 지켜보기로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장이란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었다. 신입 알바생으로 분해서 잠깐 알바 체험을 하기로 했다. 알바 리더는 점장이 말했던 것처럼 업무 능력은 평가할 만했다. 레스토랑 알바 경력이 10몇 년이나 되는 베테랑답게 홀, 주방 모두 완벽하게 컨트롤했다. 하지만 거기 음식점에서 알바 좀 해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왔으면 신입에 불과하다는 거 명심해. 괜히 나서지 말고. 주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나는 일손을 멈추고 질문을 던졌다. 나서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내 미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특히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그 태도. 알바 리더 선배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성의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 내가 사회생활이 뭔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끝나고 남아 잔업을 하라는 건가요? 너 말귀 못 알아들어? 내가 특별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 신입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알바 리더인 내가 신입 교육을 솔선수범해서 몸소 실천 중이다. 왜? 여기 점장이 죄다 근성 없는 애들로만 뽑아놔서 금방 그만두는 애들 투성이란 말이지. 알바 리더는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끝나고 안 남으면 넌 바로 해고야. 라고 겁을 줬다. 점심 휴식 시간이 알바 리더와 겹쳤기 때문에 이쯤에서 내 실체를 알리기로 했다. 야 신입! 건방지게 어디서 알바 리더가 숟가락 들기 전에 밥을 먹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 넌? 나는 핸드폰으로 다른 점포에 지시사항을 전달 중이었는데 일단 작업을 중단했다. 너 내 말 안 들려? 핸드폰 내려놓고 대답하라고. 좋습니다. 아직 제 소개 전인데 지금부터 하죠. 나는 내 명함을 보여줬다. 이 레스토랑의 대표인 오수환이라고 합니다. 알바 리더는 멘붕 그 자체. 얼굴이 파리하게 변했다. 나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당신은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지만 나는 당신을 해고할 권한이 충분합니다. 알바 리더는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이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대표란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인정.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신입에게 한 갑질이 핵심이죠.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감히 대표님한테 갑질이라뇨. 미리 말씀을 안 하신 건 대표님이시고 그건 감안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저만 억울하잖아요. 몰카도 아니고. 첫 대면 때 갑자기 버럭 소리부터 질렀던 건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누군지 말할 시간도 안 준 건 그쪽일 텐데. 처음엔 즉각 해고할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데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건 확인했고 계속 고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일주일 후 지난번 그 점포에 다시 시차를 나갔다. 알바 리더가 잔뜩 기합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들은 후였다. 매장 안은 전보다 훨씬 더 청결해 보였고 음식을 제공하는 시간도 더 빨라진 느낌이었다. 알바 리더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자랑했다. 알바 리더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입 알바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만족하셨죠? 저를 자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무늬만 10수년 음식점 알바를 한 게 아니란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남아있는 미심쩍은 느낌적인 느낌. 다른 알바생들 표정이 어두운 게 영. 이제부터 영업 시작인데 벌써 피곤에 찌들어 보였다. 이건 또 뭐지? 사무실에서 점장을 불러서 물어보자 알바 리더가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30분 이상 일찍 출근하는 게 요식업계 상식이라고 주입한다는 거였다. 타임카드는 근무 일정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서류만 확인했을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다. 게다가 무보수 잔업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알바 리더를 사무실로 불러서 두 사람에게 주의를 줬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장은 알바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알바 리더가 영향력도 발언력도 강했다. 알바생들은 리더 말에 따랐다. 저는 다만 우리 가게를 위해서 투철한 정신무장 교육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알바 리더는 그렇게 주장했다. 잘못이죠. 그것도 아주 큰 잘못입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고 전에 다녔던 것도 똑같이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툭하면 힘들다 어쩌다 불만이 많은데 대표님도 나이는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고 있다고요. 다른 데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게에서는 금지예요. 알바 리더는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대답했다. 대표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알바생들한테도 친절하게. 만약 알바 리더의 이 발언이 거짓말이란 게 드러나면 이번에는 해고를 감행할 생각이었다. 얼마 후 점장과 알바생들한테 몰래 물어본 결과 전 같은 갑질 행위는 없어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문제가 발생한 점포에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아내도 그런 내가 신경 쓰였는지 연락도 없이 레스토랑으로 혼자 찾아왔다. 아내는 나와 띠동갑으로 아직 20대였고 전혀 아이 엄마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젊고 또 예뻤다. 아내가 급한 일이 있다며 연락이 왔다. 레스토랑 점원이 귀찮게 한다면서 말이다. 점원은 익숙한 동작으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슬쩍 아내에게 건넸다고 한다. 알바 리더 짓이었다. 우리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층은 세련된 여성 고객이 많았다. 알바 리더는 일하는 중에 부지런히 작업을 본 모양이었다. 점장한테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더욱 악질인 것은 아내한테 자기가 여기 점장이다. 실은 체인점 대표이사라며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여기 점장을 포함해서 전 종업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으니 외모는 먹고 들어간 셈이다. 소중한 나의 아내에게 허튼 수작이라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단죄의 때가 온 것이다. 저 자식을 그냥 넌 해고야.